서울 시내 중심부, 회색 빌딩들의 숲 사이로 유리벽이 반짝이는 한빛병원은 아침마다 동시에 울리는 핸드폰 알람처럼 정확하게 깨어났다.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손소독제의 냄새가 공기 중에 얇게 깔렸고 12층 내과 병동의 전광판에는 오늘의 회진, 체혈, 투석 일정이 흰 글씨로 미끄러지듯 흘렀다. 간호사 스테이션 뒤쪽, 유리창 너머로는 VIP 병실군이 이어져 있었다. 그 중에서도 1206호,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 별관이라고 불리는 방이 있었다. 문패에는 간단히 한재호라고만 적혀 있었다. 58세, 만성 신부전, 주 3회 투석, 기본 활력 징후 안정, 의식 명료. 기록지에는 간결한 문장들이 줄지어 있었지만 기록지는 언제나 삶의 가장자리만 스치고 지나갔다. 그가 누구였는지, 이곳까지 흘러들어왔는지 기록은 말해주지 않았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손에 꼽았고 말하는 사람은 더 적었다. 강소연은 출근 타임카드를 찍은 뒤 서랍에서 본인용 청진기를 꺼냈다. 밤새 차가운 에어컨 바람을 맞았는지 어깨가 살짝 뻐근했다. 모니터 위로 뜬 워크시트에는 그녀의 오전 동선이 촘촘히 배치되어 있었다. 경증 환자들의 혈압 체크, 1118호의 항생제 교체, 그리고 1206호 투약 확인. 그녀는 순간 키보드 위 손을 멈추었다. 1206호, 실습생 때부터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규칙적인 심박수처럼 그 방번호는 요즘 그녀의 하루를 정돈시키는 신호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불안한 맥박처럼 두근거림을 만들기도 했다. 소연 씨, 1206호 오늘 아침 혈당 수치 확인 들어가요. 밤사이 수액 조정됐어요. 근무표를 들여다보던 윤지원이 짧게 말했다. 지원은 31세. 눈빛은 맑고 냉정했고 말투는 늘 정확했다. 병동에서는 누구나 그녀를 신뢰했지만 누구도 그녀의 속내를 쉽게 추측하지 못했다. 네, 투약 전 혈당 체크하고 링거라인 다시 보겠습니다. 소연이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새벽 투석을 마친 환자들이 하나둘 돌아오고 주치의 파크민규가 회진을 돌기 전 병동은 바쁘면서도 어느 정도의 리듬을 유지했다. 그 리듬 속으로 소연과 지원의 발걸음이 교차했다. 이른 시간 1206호의 문을 처음 연 건 소연이었다. 문을 밀자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방을 채우고 있었다. 창가에는 탁자와 의자가 놓여 있었고 둥근 화병에는 흰 리시안서스가 꽂혀 있었다. 한재호는 침상 옆 리클라이너에 앉아 책을 펼쳐 들고 있었다. 눈두덩이가 살짝 꺼져 있었지만 시선은 놀랍도록 안정되어 있었다. 소연은 자연스레 허리를 굽혔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밤새 편히 주무셨어요? 한재호는 책장을 덮고 소연을 바라보았다. 새벽의 빛을 오래 본 사람처럼 눈빛이 차분했다. 덕분에요. 오늘은 비가 온다네요. 예보에 따르면 오후에 소나기 가능성 있다고 했어요. 혈당 먼저 확인할게요. 소연은 손을 씻고 장갑을 낀 뒤 손끝으로 혈당을 쟀다. 작은 숫자가 삐소리와 함께 화면에 떠오르자 그녀는 수첩에 적었다. 110이 좋습니다. 강 간호사는 늘 잔잔한 말을 해요. 그가 말했다. 사람을 편하게 하는. 소연은 미소를 지으며 링거라인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업무니까요. 그녀는 그렇게 답했지만 그 말이 자신에게도 다짐처럼 들렸다. 업무니까. 그 경계선 안쪽과 바깥쪽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늘 반복해서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날 오전 회진은 평소보다 길었다. 박민규는 노트북을 들고 각 병실을 돌며 처방을 수정했다. 1206호에 들어선 그는 재호에게 가볍게 인사를 건네고 검사 결과를 설명했다. 혈청 크레아티닌, 전해질 수치, 혈압 조절. 숫자들은 협상 가능한 영역에 있었다. 오늘 오후에는 영양 상담이 잡혀 있습니다. 염분 섭취 조금 더 조절해야 할 것 같아요. 박민규가 말하자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박 선생, 그가 갑자기 말을 붙였다. 병원에는 그늘이 없지요? 박민규가 미간을 좁혔다. 그늘이라면? 사람이 사는 곳에는 늘 그늘이 있잖아요. 병원도 예외가 아닐 거예요. 말끝은 미소였지만 미소가 닿지 않는 눈빛이 있었다. 박민규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이 남자의 말에 은근한 함정이 깔려 있음을 의사로서의 직감으로 느꼈다.
하지만 의사는 해석을 위해 있지 않았다. 치료를 위해 있을 뿐. 점심 무렵 병동복도는 잠깐의 숨을 고르는 시간에 들어갔다. 소연이 라운지에서 컵밥을 대충 입에 넣고 있는데 지원이 커피를 들고 옆자리에 앉았다. 둘 사이에는 짧고 예의 바른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을 먼저 깬 건 지원이었다. 1206호, 오늘 밤 제가 야간이에요. 아, 네, 선생님은 밤에 잠 설치시니까 필요하시면 카모마일 차 드려도 좋아요. 커피는 피하시고. 그분, 차보다 이야기를 좋아해요. 지원은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듣는 척하면 묘하게 차분해져요. 소연은 반사적으로 지원의 항 얼굴을 훑었다. 말이 짧았지만 그 말 사이에는 조심스럽게 다진 관찰이 있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생각했다. 나만 아는 게 아니구나. 나만 느낀 게 아니구나. 그녀는 그 생각을 바로 접었다. 업무니까, 경계니까, 되뇌었다. 오후, 병동에 잠깐 내린 소나기가 지나가자 공기가 눅눅해졌다. 엘리베이터 앞바닥에는 발자국 물기가 길게 늘어섰다. 소연은 투약 바구니를 들고 1206호로 향했고 지원은 PC방에서 야간 체크리스트를 열어놓고 있었다. 스케줄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번갈아 등장했다. 오전 소연, 오후 소연, 야간 지원.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다시 소연. 누군가 의도적으로 맞물리게 만든 듯한 패턴이었다. 병동 스케줄을 짜는 수간호사가 그 이유를 알까? 아니면 어딘가에서 흐름이 그렇게 흘러간 것뿐일까? 해가 기울 무렵 병동 카메라의 녹색 LED가 조용히 깜빡였다. 오래된 시스템이라 때때로 백업이 지연되었고 IT팀은 가끔 데이터 복구를 위해 새벽에 서버룸 불을 켰다. 아무도 카메라를 신경 쓰지 않았다. 카메라는 기록하지만 누구도 기록을 끝까지 보지 않는다. 적어도 무언가 터지기 전까지는. 저녁 식사 후 소연은 1206호 침구 정리를 하다가 베란다 쪽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잠깐 보았다. 배경에는 침대와 작은 스탠드 조명이 있었고 그 너머로 재호가 책을 펼쳐놓은 테이블이 있었다. 그녀는 잠깐 손을 멈추었다. 그 순간 자신이 너무 오래 이 방에 머문 건 아닌가 속으로 셈해보았다. 분 단위로 쪼개진 하루에서 이 방에 할당된 시간만 유독 늘어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녀는 라운드용 수첩을 꺼내 체크박스를 빠르게 채웠다. 투약 완료, 라인 이상 없음, 활력 징후 안정. 강 간호사, 재호가 불렀다. 창문을 조금만 더 열어줄 수 있을까요? 공기가 막힌 느낌이에요. 소연은 미닫이를 한 뼘 정도 열었다. 서늘한 바람이 들어오면서 커튼이 아주 약하게 흔들렸다. 도시의 소음이 최소한으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문득 말했다. 오늘 밤은 선선하네요. 서울의 여름은 늘 뒤끝이 깁니다. 재호가 대답했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또 한 번 휘감겨와요. 그때 노크 소리가 났고 문이 살짝 열리며 지원이 얼굴을 내밀었다. 야간 전 인수인계 들어갈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담백했다. 세 사람이 한 공간에 있는 시간이 몇 초 겹쳤다. 말들이 오가고 체크리스트가 전달되고 투약표의 사인이 하나 더 늘어났다. 아주 분명하고도 아무렇지 않은 인수인계. 그리고 그 인수인계 속에 이들이 앞으로 겪게 될 감정의 소용돌이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접혀 들어가 있었다. 야간이 시작되자 병동의 불빛은 한 톤 낮아졌다. 라운지에서는 방송 소리가 작게 흘렀고 간호사 스테이션에서는 전화벨이 간헐적으로 울렸다. 지원은 스테이션 앞 의자에 반쯤 앉은 채 1206호 모니터의 심박 그래프를 봤다. 일정하고 서늘한 선. 그녀는 컵에서 미지근해진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1206호 앞에 서서 지원은 한숨을 아주 작은 소리로 쉬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시 말했다. 업무니까, 경계니까. 하지만 그 말은 어느새 약간의 금이 간 그릇처럼 가장자리가 미세하게 갈라져 있었다. 복도 카메라의 녹색 LED가 또 한 번 깜빡였다. 기록은 계속됐다. 아무 일도 없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리고 그날 밤 12층 전체가 알지 못하는 사이 내일의 소문이 조용히 태동했다. 다음 주 근무표에는 자잘한 수정 흔적이 밑줄처럼 남았고
두 사람의 이름은 여전히 같은 줄에 가까스로 붙어 있었다. 작은 우연들이 겹치고 나중에야 필연처럼 보일 조각들이 맞물렸다. 누군가는 오랫동안 닫아둔 기억의 창문을 아주 조금 열었고 누군가는 그 창을 통해 스며드는 바람을 모른 척했다. 아직 아무도 사직서를 쓰지 않았고 아직 아무 기사도 뜨지 않았다. 병동은 겉보기엔 정확했고 병원은 평소처럼 기능했다. 그러나 그날 1206호의 문이 닫히는 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더 길게, 조금 더 낮게 울렸다. 마치 그 소리 속에 앞으로 길게 이어질 이야기의 첫 문장이 숨어 있는 듯했다. 비가 그친 다음 날 아침, 한빛병원의 창문들은 밤새 머금은 습기를 토해내듯 흐릿했다. 복도 바닥은 왁스 냄새가 났고 카트 2대가 스테이션 앞에서 부딪히며 짧은 금속성을 남겼다. 강소연은 손소독제를 2번 눌러 손바닥과 손등을 충분히 문지르고 전자차트에 접속했다. 체크리스트를 훑던 그녀의 시선이 1206호에 잠깐 머물렀다가 아무 일 아니라는 듯 다음 줄로 넘어갔다. 업무니까 라고 속으로 말했다. 그 말은 이제 거의 주문처럼 붙어 다녔다. 오전 해진 직전 1206호의 커튼은 반쯤 열려 있었다. 한재호는 창가 의자에 앉아 작은 라디오를 돌리고 있었다. 오래된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중파 주파수 사이에서 사포질하듯 쇳소리를 냈다. 소연이 들어서자 그는 곧장 라디오를 끄고 고개를 들었다. 오늘은 공기가 덜 막히네요. 밤에 창문을 반뼘 정도 열어두셨죠? 습도만 조절하면 잠이 덜 설쳐요. 소연은 맥박과 혈압을 잰 뒤 투약전 확인 절차를 빠르게 마쳤다. 라인의 흐름이 일정한지 2번 확인하고 테이프가 피부에 무리 없이 붙어 있는지도 살폈다. 손이 익숙하게 움직이는 동안 그녀의 귀에는 환자의 숨소리가 일정하게 드나드는 소리가 들렸다. 평온하고 차분하고 이상하게도 사람을 안정시키는 리듬. 강 간호사는 무얼하든 손에 망설임이 없어요. 한재호가 말했다. 그게 사람을 안심하게 하지요. 소연은 억지로 웃지 않았다. 그냥 입끝으로 아주 가볍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칭찬을 받는 건 기분 나쁜 일이 아니지만 칭찬이 닿는 곳이 피부를 조금 넘어 마음 가까이까지 스며드는 순간 그녀는 스스로에게 경계를 세웠다. 업무니까 그 선을 확실히. 정오 무렵 병동 라운지는 바깥보다 조금 서늘했다. 윤지원이 트레이에서 보리차 한 잔을 꺼내 소연 앞에 놓았다. 말없이 밀어놓은 잔에서 김이 아주 얇게 올라왔다. 감사합니다. 어제 야간에 1206호 새벽 3시 반쯤 깨셨어요. 지원이 조용히 보고했다. 불빛에 민감하시니까 스탠드만 켜고 이야기를 조금 했죠. 다시 잠들기 전까지 호흡을 길게 잡게 해드렸고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낮에 수면 시간이 길면 밤에 더 뒤집혀요. 낮잠 줄일 수 있게 오후 활동 스케줄 조정해 볼게요. 지원은 잠시 소연을 보다가 덧붙였다. 그분은 말을 아껴요. 그래서 더 많은 걸 말하게 만들죠. 말끝이 희미하게 떨렸다. 흔들림이라고 하기엔 작고 표시 내기에는 너무 선명한 떨림. 소연은 그 떨림을 알아듣지 못한 척 눈을 떼었다. 그날 오후 엘리베이터가 점검으로 잠시 멈추는 바람에 소연은 투약 카트를 밀고 계단을 이용했다. 층계참에 앉아있던 환경미화 아줌마가 물수건을 짜다가 살짝 웃었다. 요즘 12층이 바쁘다더니 얼굴이 더 말랐네. 괜찮아요. 다들 고생 많으세요. 짧은 인사 뒤 소연은 다시 걸음을 재촉했다. 계단참의 좁은 창으로 햇살이 기울고 있었다. 그녀는 순간 숨을 고르며 난간에 손을 얹었다. 심장이 할 수 있는 속도로 뛰고 있었다. 과하게도 그렇다고 터질 만큼도 아닌 책임과 긴장이 섞인 박동. 1206호에 돌아왔을 때 한재호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아파트와 빌딩 사이로 길게 이어진 고가도로 위의 차들이 반짝이며 흘렀다. 그 반짝임이 어느 순간 물결처럼 보였다. 소연이 침대 시트를 정리하는 동안 그는 느리게 말을 꺼냈다. 예전에 정전이 잦은 마을에 살았어요. 여름이면 더웠고 어른들은 밖에 나와 부채질하면서 길게 이야기했죠. 어둠 속 목소리들이 서로 기대는 소리, 기억해요. 전기가 들어오면 다들 동시에 아쉬워했죠. 소연은 시트를 당기던 손을 잠깐 멈추었다. 전기가 꺼져야 들리는 소리들이 있죠. 맞아요. 그가 미소를 지었다.
병원도 좀 그래요. 기계들이 다 알려주는 곳이지만 가끔은 꺼야 들리는 게 있어요. 그 말은 엉뚱했지만 엉뚱하지 않았다. 소연은 대꾸 대신 베개를 톡톡 두드려 모양을 잡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문장들이 한동안 맴돌다 잦아들었다. 기계를 꺼야 들리는 것, 듣는다는 것, 듣는 척한다는 것. 그녀는 자신이 듣고 있는지, 듣는 척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걸 안다. 다만 매일 아침과 오후, 그리고 가끔 밤, 그녀는 같은 방에 들어와 같은 절차를 되풀이할 뿐. 야간이 시작되기 전, 지원은 스테이션에서 체크리스트를 다시 한번 훑었다. 방마다 도어 센서의 점등 상태를 확인하고 복도의 비상등이 정상인지 점검표에 체크했다. IT팀 직원이 스테이션 뒤쪽 패널을 열고 있었다. 낡은 녹화 서버에서 뚜껑을 분리하자 먼지가 휘날렸다. 카메라 백업이 자꾸 튀네요. IT 직원이 중얼거렸다. 펌웨어 업데이트하고 녹화 상태 봐야겠어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큰 관심은 보이지 않았다. 카메라는 환자를 지키기 위한 장치였고 동시에 자신들을 노출시키는 장치였다. 그녀는 그 양가성을 의식적으로 있는 쪽을 택했다. 잊어야 업무가 된다. 업무니까. 밤 11시가 조금 넘어 병동의 불빛은 더 낮아졌다. 지원이 1206호에 들어섰을 때 스탠드 조명 아래 재호는 눈을 감고 있었고 음악은 흐르지 않았다. 그녀가 발걸음을 멈추자 그는 눈을 떴다. 자꾸 깹니다. 그가 먼저 말했다. 심호흡같이 해봐요. 지원은 의자를 끌어 침상 옆에 앉았다. 4박 들이마시고 8박 내쉬세요. 제가 손목을 잡고 카운트할게요. 지원의 손끝이 그의 손목 위에 얹혔다. 따뜻한 맥박이 손끝에 닿았다. 그녀는 박자를 세웠고 그는 그에 맞추어 숨을 길게 내보냈다. 5번째 호흡쯤 그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다. 윤 간호사는 혼자 사나요? 불쑥 던져진 물음. 지원은 눈썹을 아주 약하게 움직였다. 직업적으로 피해야 할 질문이었으나 그녀는 오래전부터 답을 정해둔 듯했다. 네, 대답은 짧았다. 혼자 사는 게 편해요. 편하니까 오래 하게 되죠. 오래 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마음까지 덮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누군가의 습관이 되지 마요. 지원은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다만 머릿속 어딘가를 무심코 만지는 듯한 문장이 남았다. 그녀는 부드럽게 손목을 놓고 배를 눌러 따뜻한 수건을 요청했다. 간병인이 가져다준 수건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수건을 반으로 접어 환자의 손등을 닦아주었다. 차가운 손등에 1번, 2번, 천천히 열이 번졌다. 동시에 12층 복도의 카메라 LED가 짧게 2번 깜빡였다. 서버는 업데이트를 완료했고 녹화는 재개되었다. 밤의 소리는 기록되기 시작했고 침묵의 표정은 픽셀로 저장되었다. 누구도 그걸 의식하지 않았다. 의식했다면 그들은 아마 같은 말을 했을 것이다. 업무니까. 새벽 2시 반쯤 소연은 집에서 갑작스레 눈을 떴다. 발바닥에서 심장으로, 심장에서 목으로 맥박이 튀었다. 알람도 울리지 않았는데 몸은 병동의 리듬을 따라 깼다. 그녀는 베개 옆에 놓인 작은 수첩을 집어들었다. 몇 줄의 꿈을 적다가 펜을 멈췄다. 연필 끝에서 잉크가 아니라 공허가 흘렀다. 그녀는 수첩을 덮고 천장을 보았다. 어느 날부터인지 그녀도 누군가의 습관이 되어가고 있는 기분이 들었다. 그것이 환자이든 병동이든 아니면 자신의 슬픔이든 습관은 위로처럼 보였고 때로는 덫처럼 보였다. 병원에서는 그 시각 윤지원이 1206호의 스탠드를 더 낮추었다. 창문의 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커튼을 아주 조금 흔들었다. 환자의 호흡은 고르게 안정되었고 모니터에서는 평온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다. 문 앞까지 갔다가 갑자기 뒤돌아 한 걸음 되돌아왔다. 한재호 선생님. 그가 눈을 떴다. 전 때때로 누군가의 말이 오래 남아요. 오늘도 그럴 것 같네요. 그는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다. 말은 남고 사람은 사라져요. 그래서 말이 조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제가 조심해요. 지원은 미소 같지도 인상 같지도 않은 표정을 지었다. 좋은 밤 되세요.
문이 닫혔다. 병실 안에는 약 냄새와 먼지 냄새 사이로 손수건에서 올라온 미약한 뜨거움이 남아있었다. 바깥 복도에는 비상등의 초록빛이 길게 이어졌다. 기록은 계속되었다. 다음 날 오전, 파크민규는 야간 인수인계를 받았다. 3줄짜리 코멘트가 눈에 들어왔다. 새벽 수면 분절, 호흡 유도 후 안정. 새벽 3시 10분 활력 정상. 그는 그 아래에 자신의 이니셜을 적었다. 그리고 한 줄 더, 자신에게만 보이는 메모를 남겼다. 두 간호사, 선 긋기 유지. 단, 관찰 강화. 그는 선을 긋는 일을 직업처럼 해왔다. 칼로 도려내듯 날카롭게 그어야 하는 선도 있었고, 물로 그려졌다 사라지는 선도 있었다. 이번 선은 어떤 선이 될까? 그는 고개를 들어 1206호 방향을 잠깐 보았다. 문은 닫혀 있었다. 문이 닫혀 있는 동안 선은 선일 수 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선은 질문이 된다. 점심 무렵 병동의 창문 유리에 얇게 김이 서렸다가 사라졌다. 바깥 공기는 다시 무더워졌다. 사람들은 같은 동선으로 움직였고 같은 말을 반복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 작은 것들이 조금씩 어긋나고 있었다. 한 줄의 이름이 같은 줄에서 자꾸 만나고 같은 방 안에서 같은 숨의 길이가 맞춰졌다. 업무니까 라는 말은 여전히 유효했고 동시에 조금씩 모서리가 달아가고 있었다. 그렇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하루가 미래의 어떤 큰 일에 처음 문장을 써내려가고 있었다. 낮과 밤의 경계가 흐려지는 시간대가 오면 병동의 공기는 먼저 감지한다. 그날도 그랬다. 점심 이후로 내내 눅눅하던 공기는 오후 회진이 끝날 무렵 묘하게 팽팽해졌다. 스테이션을 오가는 사람들의 말수가 줄었고 시선은 조금 더 짧아졌다. 강소연은 처방을 더블 체크하며 펜 끝으로 체크리스트를 톡톡 두드렸다. 가끔 시선이 자신에게 머무르는 것을 느꼈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다. 눈을 맞추면 상대가 묻지 않은 질문에 대답해야 할 것만 같았다. 강 간호사, 1105호 수액 속도 조금만 올려요. 수간호사 최선희가 짧게 지시했다. 그리고 1206호는 오늘 밤 야간 인계가 길어질 것 같으니 오후 중에 라인 점검 한 번 더 해주세요. 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1206호, 1206호. 번호는 숫자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름처럼 들렸다. 그녀는 그 느낌을 떨쳐내려 손놀림을 더 바쁘게 했다. 반대편 데스크에서는 윤지원이 IT팀과 통화 중이었다. 녹화 서버 업데이트요? 어제도 했죠. 네, 새벽에 재부팅한다고요? 그 시간대 알람 로그 남겨주세요. 전화를 끄는 뒤 지원은 모니터에 표시된 도어, 센서의 개폐 시간을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숫자들의 행간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아무 일도 없다는 기록이야말로 때로는 가장 많은 것을 숨긴다는 것을. 짧은 티타임 때 예비 간호사 2명이 구석에서 수근거렸다. 1206호 그분 있잖아. 회진 올 때마다 분위기가 달라. 그러니까 강 선배랑 윤 선배가 자주 드나드는 것도 있고 말끝을 본능적으로 낮추는 소리였다. 소연은 그 소리를 못 들은 척 물컵에 물을 다 마시고 자리를 떴다. 물맛이 이상하게 짰다. 박민규는 오후 예례를 마치고 병동으로 올라왔다. 스테이션 구석자리에서 야간 전 인수인계 노트를 넘기다가 한 페이지를 오래 붙잡았다. 1206호 옆에 붙은 작은 포스트잇에는 간결하게 적혀 있었다. 야간 수면 분절 반복. 진정제 미투여 유지. 호흡 유도 도움. 그는 포스트잇을 떼지 않고 그대로 덮었다. 선을 긋자고 마음먹은 지 오래였지만 실제 선을 그을 때마다 그 선의 모양은 달랐다. 이 선은 숫자와 수치로 그릴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다. 오후 5시 반, 엘리베이터 앞에서 소영과 지원이 마주쳤다. 교대를 앞두고 있는 하루 중 말수가 가장 적은 시간이었다. 악력 운동 도구 주문했어요. 지원이 먼저 입을 뗐다. 1206호 선생님, 밤에 손이 차가워지니까. 잘하셨어요. 오후에 식사량은 반 공기셨고 물 섭취는 조금 줄였어요. 소연이 답했다. 둘의 대화는 효율적이고 정확했고 인간적이지 않았다. 인간적이지 않아서 오히려 서로의 무언가를 지키는 느낌이었다. 인수인계를 마치고 소연이 귀가 준비를 하던 때
수간호사가 그녀를 불렀다. 소연 씨, 근무표 좀 보죠. 프린트된 근무표에는 붉은 펜으로 수정 흔적이 빽빽했다. 며칠간 사람이 빠듯해서 야간과 오전 교대에 소연 씨 이름이 붙는 날이 많아요. 몸 괜찮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소연은 기계처럼 대답했다. 수간호사는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한 가지 더. 환자와의 대화 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알죠? 네, 소연은 짤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한다는 말과 알고 있다는 말 사이에는 큰 바다가 있다는 걸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하루가 기울자 병동은 다시 조용해졌다. 처치 카트는 창고에 들어가고 복도의 불빛은 한 톤 낮았다. 윤지원은 1206호의 스탠드를 조절하고 창문을 한 뼘 열어 공기를 바꿨다. 한재호는 책을 덮고 그녀를 봤다. 윤 간호사, 잠은 잘 오나요? 병원에서는 잘 자는 사람이 드뭅니다. 지원은 손목시계를 흘끗 봤다. 심박 그래프가 안정적이었다. 호흡은 어제처럼 4박 들이마시고 8박 내쉬고. 그는 고분고분 따라했다. 5번, 6번 어깨선이 내려앉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향했다가 잠깐 멈춰섰다. 말해도 되는 말과 말해서는 안 되는 말 사이에서 숨을 한 번 길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을 닫았다. 같은 시각, 소연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퇴근길에 내린 소나기가 길을 막았다. 병원 1층 로비에서 비가 잦아들기를 기다리다가 그녀는 다시 12층으로 올라왔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다. 놓친 수첩을 찾는다는 구실을 스스로에게 들려주었지만 수첩은 이미 가방 속에 있었다. 복도는 비가 닿지 않는 강변처럼 고요했다. 카메라의 초록 불빛이 주기적으로 깜박였고 야간 간호사 둘이 스테이션에서 데이터 입력을 하고 있었다. 소연은 벤치에 앉았다. 손에 쥔 우산에서 물방울이 떨어져 바닥에 작은 점을 만들었다. 마음속에는 이름 없는 알람이 울리고 있었다. 너무 큰 소리도 너무 작은 소리도 아닌 지워지지 않는 알람. 그때 1206호 문이 열렸다. 한재호가 링거포를 잡고 간병인과 함께 복도로 나왔다. 야간에는 가벼운 보행을 권유하고 있었고 간병인은 일정대로 그를 데리고 천천히 걷고 있었다. 소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다. 늦었네요. 그가 말했다. 비를 맞은 모양이군요. 갈 수 있을 때 가야 하는데 자꾸 돌아오네요. 소연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차리고 억지로 웃었다. 우산이 고장 나서요. 간병인이 화장실로 향하며 잠깐 자리를 비웠다. 복도에는 2사람만 남았다. 창문 너머로 번개가 아주 멀리서 작은 섬광처럼 번졌다 사라졌다. 소연은 벤치에 다시 앉았다. 재호는 한두 걸음 떨어져 서 있었다. 고요 속에서 말이 아닌 소리들이 더 선명했다. 에어컨의 낮은 웅성, 모니터의 미세한 삑, 스탠드 조명의 전류 소리. 강 간호사, 그가 부드럽게 불렀다. 소연은 고개를 들었다. 젖은 어깨는 누군가의 어깨를 찾게 만들죠. 문장인지 생각인지 모를 말을 그는 내뱉었다. 그 말은 허공에서 오래 머물렀다. 소연은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이 말에 어떤 대답이 적절한가, 어울리는가, 옳은가. 그녀는 아무것도 고르지 못했다. 다만 목구멍에서 작은 숨이 흘러나왔다. 떨림과 함께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조금 기울였다. 벤치 옆자리에 앉은 그에게 어깨가 반뼘 다가갔다. 그가 먼저 등을 곧게 세웠다. 소연은 고개를 내려 젖은 머리칼이 그의 환자복 어깨에 닿았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몇 호흡 동안 서로의 체온이 접촉하는 것을 작은 생물들이 서로의 심박을 확인하듯 확인했을 뿐이다. 카메라의 초록 불빛이 한 번 더 깜빡였다. 픽셀은 그 장면을 받아들였다. 하얀 벽, 회색 벤치, 푸른 환자복, 검은 머리카락. 접촉의 시간은 길지 않았다. 간병인이 돌아오자 소연은 급히 몸을 떼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감기 걸리시겠어요. 안으로 들어가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낯설게 낮았다. 재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간병인과 함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소연은 복도 끝 창문 쪽으로 몇 걸음 걸었다.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었다. 겹쳐진 얼굴 사이로 병실 번호가 반사되어 보였다. 1206. 숫자는 숫자일 뿐인데 그날따라 문장처럼 읽혔다. 윤지원은 스테이션에서 그 광경을 보지 못했다. 그녀는 다른 병실의 알람을 확인하고 있었고 혈당 수치를 입력하느라 고개를 들지 않았다. 대신 IT 서버에는 새로 생성된 파일 하나가 남았다. 타임스탬프 23시 47분. 폴더명 12F 올캠미. 누구도 열어보지 않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기록. 밤이 깊어갈수록 병동은 고요해졌다. 소연은 결국 집으로 돌아갔다. 계단을 내려가며 자신이 조금 전 무엇을 했는지 떠올릴수록 발걸음이 더 조심스러워졌다. 마음속 경계선은 흔들렸고 흔들린 자리에는 알 수 없는 추위가 스며들었다. 그녀는 현관문 앞에서 오래 서 있었다. 문고리를 잡은 손에 병원 소독제 냄새가 여전히 묻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박민규는 새벽 투석 환자들을 돌보고 스테이션으로 돌아왔다. 근무표에 빨간 펜으로 작은 동그라미가 하나 그려져 있었다. 서버 점검 완료 표시였다. 그는 무심코 그 옆에 선을 그었다. 그리고 창밖을 보았다. 밤새 내린 비가 아직 아스팔트 위에 남아 햇빛을 조각조각 반사하고 있었다. 어제와 다르지 않은 아침 같았지만 그는 직감했다. 아주 작은 일이 어제 일어났고 그 작은 일이 곧 병동의 리듬을 바꿀 거라는 것을. 그날 오전 소영과 지원은 다시 같은 복도에서 스쳤다. 오늘도 바쁠 거예요. 지원이 말했다. 소연은 네라고 답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카트를 밀고 각자 다른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 복도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침묵이 돌아왔다. 하지만 침묵의 표면은 미세하게 갈라져 있었다. 누구도 아직 그 금을 보지 못했을 뿐이었다. 새벽 점검표에 작은 별표 하나가 붙었다. 12F cam 2 pick-up 얼루. IT팀 직원 김태수가 서버룸에서 뚜껑을 닫으며 손등에 묻은 먼지를 털었다. 낡은 녹화 장비는 업데이트를 먹이고 나면 잠시 말을 듣다가도 다시 딴청을 부리곤 했다. 그는 습관처럼 테스트 영상을 몇 개 열어보았다. 복도, 스테이션, 엘리베이터 앞 세 번째 파일을 클릭했을 때 정지화면의 픽셀이 잠깐 흔들렸다가 선명해졌다. 23시 47분. 회색 벤치. 젖은 우산에서 떨어진 물방울. 그리고 두 사람. 파란 환자복의 어깨에 젖은 머리칼이 살짝 닿아 있었다. 손도, 허리도 어디도 감기지 않았지만 화면의 정적은 그 접촉을 지나칠 수 없게 만들었다. 김태수는 잠시 마우스를 든 손을 멈추었다. 병원에서는 종종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장면들이 기록되곤 했다. 그럴 때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기록과 사람 사이에 선을 그어야 하는 건 늘 보는 사람의 몫이었으니. 팀장님, 12층 복도 카메라 체크 끝났습니다. 그는 팀장에게 메신저로 보고를 올렸다가 다시 화면을 봤다. 보고가 끝나면 지워지는 썸네일, 목록에서 사라지는 파일명. 그게 가장 좋았다. 그런데 손가락이 실수처럼 다른 키를 눌렀다. 캡처. 파일은 바탕화면으로 떨어졌다. 그는 숨을 한 번 고르고 캡처를 휴지통으로 옮겼다. 그렇게 끝났어야 했다. 하지만 같은 시각, 팀 메신저방에서는 12층 카메라 오늘도 튀었냐? 응, 복도는 잘 살아났고 같은 단정한 말들이 오갔다가 누군가로 시작하는 감탄사를 쳤다.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늘 우연히 빈틈으로 들어왔다. 캡처가 휴지통에서 완전히 지워지기도 전에 사내 메신저의 한 대화창에서 이미지 파일 하나가 외부 카카오톡으로 기사 친구라는 이름의 연락처로 튕겨나갔다. 오전 10시 병원장 긴급회의가 소집됐다. 병원장, 법무팀장, 홍보팀장, 내과 과장 박민규, 수간호사 최선희, IT팀장까지 둥근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홍보팀장이 노트북을 열자 하면 중앙에 정지된 영상이 떴다. 회색 벤치, 1206호 앞, 23시 47분.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었고 누군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었다. 맥락상 부적절한 장면입니다. 법무팀장이 먼저 말했다. 환자와 간호사의 신체적 접촉.
설령 의학적 필요가 전혀 없었다면 더 치명적입니다. 영상이 외부로 나갔으니까 병원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빠르게 떨렸다. 홍보팀장이 입술을 말아쥐었다. 10분 전 포털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얼굴은 가려졌지만 장소와 시간대, 병실 번호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VIP 병실 앞에서 본 장면입니다. 박민규가 노트북 화면을 똑바로 바라봤다. 화면 속 두 사람의 숨이 보이는 것 같았다. 그는 짧게 말했다. 팩트부터 정리합시다. 이 장면 하나로 무엇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환자는 새벽 보행 중이었고 간호사는 우연히 마주쳤을 수 있습니다. 법무팀장이 단호하게 끊었다. 대중은 맥락을 보지 않습니다. 프레임을 봅니다. 우리는 즉시 내사에 들어가고 외부에는 확인 중으로만 응대해야 합니다. 홍보팀장은 이미 준비해온 문구를 읽었다. 본원은 관련 사실을 확인 중이며 환자 안전과 직원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추가 사실 확인 시 즉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수간호사 최선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입안에서 업무니까라는 말을 몇 번이나 굴렸다가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가면서야 조용히 중얼거렸다. 업무니까, 가 이럴 때도 유효할까. 회의가 끝난 지 30분 만에 첫 기사 제목이 포털 메인에 올랐다. 한빛병원 VIP 병동. 간호사 환자 부적절 접촉 영상 논란. 이어서 두세 개의 기사들이 받아쓰듯 붙었다. 전화를 받은 홍보팀 직원들은 문자로 동일 문구를 보냈고 병원 대표 번호는 끊임없이 울렸다. 병동의 공기는 눈에 보이게 무거워졌다. 강소연의 핸드폰은 스테이션 서랍 속에서 진동했다. 그녀는 일부러 꺼내지 않았다. 진동은 몇 번 더 반복되다가 멈췄다. 대신 스테이션 TV에서 나오는 자막이 그녀의 시야를 스쳤다. VIP 병실 앞 의심 장면. 병원 확인 중 소연의 손끝이 잠깐 떨렸다. 환자 차트를 넘기는 손가락 마디가 하얘졌다. 점심시간 즈음 그녀의 카카오톡에 대학 동기방이 폭발했다. 너네 병원 아니야? 소연아, 괜찮아? 헉, 혹시 너. 마지막 문장은 점점점으로 끝났다. 소연은 답장을 쓰지 않았다. 쓰려고 켰던 화면을 다시 끄고 손소독제를 한 번 더 눌렀다. 알코올 냄새가 콧속을 씻었다. 업무니까. 그녀는 반복했다. 그런데 주문은 자꾸만 흘러내렸다. 윤지원은 다르게 반응했다. 스테이션 모니터에서 뜬 포털 헤드라인을 보고 아주 짧게 혀를 찼다. 그런 다음 수간호사에게 다가가 말했다. 1206호 보호자 문의가 올 수도 있습니다. 병실 전화 라인부터 차단하고 외부 통화는 스테이션으로만 돌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냉정했고 손놀림은 빨랐다. 그런 냉정함 속에서 어젯밤 자신의 손목 위로 전해지던 환자의 맥박이 불쑥 떠올랐다. 그녀는 기억의 화면을 끄듯 눈꺼풀을 세게 한 번 감았다. 1206호 안. 한재호는 작은 라디오를 켰다가 바로 껐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방안을 잠깐 스쳤다. 그는 라디오를 책상 서랍에 넣고 창밖으로 눈을 돌렸다. 하늘은 맑았고 병원 앞버스 정류장에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 재호는 한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었다. 그게 늘 그를 도와주었다. 생각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비겁해지는 법이었다. 오후 2시 병원 홍보팀 직원 2명이 내과 병동에 올라왔다. 수간호사, 박민규, 홍보팀이 작은 회의실에 모였다. 홍보팀 직원이 말했다. 기자들이 병동 출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병실 앞에 안내 인력을 배치했고 환자 정보 유출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경고하고 있어요. 내부 직원들의 SNS 모니터링도 시작했습니다. 박민규가 고개를 끄덕였다. 직원 보호가 우선입니다. 환자 진료도 지장 없게 하고요. 말은 이렇게 했지만 그의 머리 한편에서는 숫자 아닌 변수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었다. 간호사 2명의 심리 상태, 환자의 반응, 동료들의 시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카메라들. 오후 진료 사이 병동 휴게실에서 소연은 플라스틱 컵에 물을 받아 마셨다. 물은 맛이 없었다. 혀 위에 붙어있는 단어들이 물에 섞이지 않았다.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소연 씨, 괜찮아요? 소연은 짧게
자동으로 말했다. 네, 괜찮아요. 괜찮다는 말은 비상약처럼 어디에나 붙었지만 진짜 효과는 미미했다. 휴게실을 나오는 복도에서 그녀는 지원과 마주쳤다. 두 사람은 아주 짧게 눈을 맞췄다. 질문하지 않았고 대답도 없었다. 대신 지원이 말했다. 오늘은 내가 1206호 저녁 투약할게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저는 1118호 먼저 볼게요. 두 사람의 대화는 여전히 효율적이었고 그 효율성이 두 사람을 겨우 지탱하고 있었다. 그 사이 커뮤니티와 포털 댓글창에는 기계처럼 비슷한 문장들이 복제되고 있었다. 간호사가 저래서야 환자도 환자지. 인간적으로 이해는 가지만 병원에서는 안 되지. 또 다른 쪽에서는 저건 위로일 수도 있다. 사진만 보고 뭐라 하지 말자. 같은 말들이 힘없이 떠다녔다. 화면 속에서 목소리들은 부딪히고 증발하고 다시 나타났다. 어느 쪽도 상대를 설득하지 못했다. 다만 더 높은 톤으로 울부짖었다. 해가 기울 무렵 박민규는 1206호에 들어갔다. 재호는 테이블에 책을 펼쳐두고 있었다. 선생님, 오늘은 사람이 좀 많습니다. 외부에서 병실 접근을 시도할 수 있어요. 불편하겠지만 당분간 출입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임 끝에 덧붙였다. 저 장면은 과하게 읽히겠죠. 박민규는 의자에 앉지 않았다. 과하게 읽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하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누가 말하든 누가 듣든 재호가 낮게 웃었다. 말은 늘 제멋대로 잘합니다. 병실을 나서며 박민규는 복도 카메라를 올려다보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시선이 병동 곳곳에 붙어있는 듯했다. 그는 스테이션으로 걸음을 옮기며 수첩에 짧게 적었다. 야간 카메라 각도 점검. 직원 보호 우선. 그러고 나서 펜을 멈추었다. 보호라는 말이 종종 더 큰 폭력이 될 때가 있다는 사실도 그는 알고 있었다. 저녁 7시 포털 메인에 두 번째 큰 제목이 떴다. 한빛병원 VIP 병실 논란. 병원 측 내사 착수, 읽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문장이었다. 읽으면 더 모를 문장이기도 했다. 소연은 그때서야 휴대폰을 꺼냈다. 엄마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화 있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전화를 걸었다가 신호음 2번 만에 끊었다. 말을 만들 시간이 더 필요했다. 말이 상처가 되는 건 늘 말하기 전이었다. 밤이 내리고 병동 불빛은 다시 한 톤 낮아졌다. 윤지원은 스탠드 빛을 조절하고 창문 틈을 닫았다. 바람이 멎자 커튼의 움직임도 멎었다. 1206호 앞복도에는 한동안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다. 카메라의 초록, 불빛만 규칙적으로 전멸했다. 기록은 계속되었다. 그 기록이 내일 무엇을 만들어낼지 아무도 모른 채 병원 밖 가로수 잎이 소리 없이 흔들렸다. 그 밤의 바람은 어딘가로 소문을 옮겼고 다음날 아침의 질문을 예열했다. 한 문장, 한 장면, 한 픽셀이 병원을 흔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소영과 지원은 각자 다른 자리에서 같은 주문을 삼켰다. 업무니까. 그러나 그 주문의 끝에는 이제 작은 물음표가 붙어 있었다. 포털 메인의 기사가 떠오른 그 다음 날, 병동의 공기는 숫자보다 소문을 먼저 샜다. 누군가의 입술에서 빠져나온 단어들이 컵 가장자리처럼 얇게 돌다가 어느새 모두의 귀에 닿아 있었다. 멀미처럼 울렁거리는 단어 하나. 임신. 누군가 말했다가 곧 다들 아는 말이 되었다. 오전 일찍 강소연은 병원 밖으로 나왔다. 사복 차림, 모자를 눌러쓰고 한 정거장 떨어진 산부인과로 향했다. 접수대에 이름을 적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진료실의 조명은 병원과 다르지 않았지만 침묵의 결이 달랐다. 의사가 젤을 바르고 프로브를 올렸을 때 모니터의 검은 원과 작은 점이 나타났다. 박동. 초침처럼 또렷한 미세한 전멸. 의사는 친절하게 말했다. 6주 정도로 보이네요. 원한다면 심음도 들려드릴 수 있어요. 소연은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다. 스피커에서 작은 북소리 같은 소리가 규칙적으로 흘렀다. 그녀는 한 손으로 배를 감싸 쥐었다. 기쁨도 공포도 아닌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가
숨과 함께 내려갔다. 상담실에서 의사가 물었다. 아버지는요? 그녀는 잠깐 입술을 물었다. 기록에는 비워둘게요. 의사는 더 묻지 않았다. 종이 몇 장과 비타민 처방전이 그녀의 손에 쥐어졌다. 한편 윤지원은 병원 근처의 개인 클리닉을 찾았다. 테스트 키트의 두 줄은 금방 선명해졌다. 의사는 기본 질문을 건넸다. 마지막 생리일. 동거인. 유살력. 지원은 필요한 만큼만 짧게 답했다. 아버지에 관한 질문이 닿자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말할 수 없어요. 의사는 침묵을 이해한다는 듯 다음 설명으로 넘어갔다. 다음 주 혈액검사 오세요. 입덧 심하면 약 처방해 드릴게요. 지원은 고개를 숙였다. 클리닉을 나서는 발걸음은 가벼움과 무게를 동시에 띄었다. 몸은 명확했고 마음은 흐릿했다. 그 시각 한빛병원 10층 회의실에서는 원장과 법무, 홍보, 내과, 간호부가 다시 마주 앉아 있었다. 홍보팀장이 프린트를 돌렸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두 간호사 임신설이 돌고 있습니다. 신빙성 여부와 상관없이 확산 속도가 빠릅니다. 법무팀장은 곧장 말을 이었다. 방금 전 한재호 씨의 전 배우자 서미경 측 대리인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상속 분쟁 가능성을 이유로 한 재산 보전 처분, 그리고 친자 확인을 위한 법원 결정 요청. 요지는 간단합니다. 태아의 부가 누구인지 법적으로 확인하자는 겁니다. 박민규가 수첩을 덮었다. 의학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환자와 직원 모두의 안전을 우선하겠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명령하면 우리는 협조해야 합니다.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후 가족법원에서 문서가 도착했다. 비침습 산전 유전자 검사를 통한 친자 확인 절차를 명한다는 결정. 대상은 두 임산부, 비교 대상은 환자 한재호, 표준 체혈, 구강상피 채취, 체인 오브 커스터디 준수. 절차는 빠르게 진행됐다. 오후 내내 병원 체열실과 별도 지정된 검사실 앞에 야른 긴장선이 그어졌다. 소연은 서명을 마치고 체열 의자에 앉았다. 손등 정맥을 찾는 간호사의 장갑 낀 손이 차갑게 닿았다. 바늘이 들어가고 적혈이 관을 채웠다. 체열 봉투에 부착된 바코드가 스캐너를 통과하며 짧게 삑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어제부터 계속 듣고 있던 삑 소리와 다르지 않았지만 오늘은 유난히 또렷했다. 지원도 같은 절차를 밟았다. 사인, 체혈, 봉인. 그녀는 혈관을 찾는 눈빛을 침착하게 바라봤다. 바늘이 들어가는 감각을 견디며 마음속으로 숫자를 셌다. 하나, 둘, 셋 숨을 내쉬었다. 끝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1206호. 검사실 직원이 방에 들어갔을 때 한재호는 팔을 내밀었다. 구강상피 채취를 위한 면봉이 뺨 안쪽을 살짝 문질렀다. 그의 눈동자는 미동도 없이 고정되어 있었다. 직원이 물었다. 동의서에 사인 부탁드립니다. 그는 휙휙 넘겨보지도 않고 서명했다. 박민규가 끝까지 남아 절차를 지켜보았고 직원은 밀봉된 봉투를 지퍼백에 넣어 이중 봉인을 했다. 그 모든 과정에서 말수는 최소였다. 말이 적어질수록 각자의 호흡 소리가 또렷해졌다. 그날 저녁 법원 VIP 병실 논란 관련 친자 확인 명령이라는 제목이 포털에 올랐다. 댓글창의 톤은 한층 높아졌다. 누군가는 냉소했고 누군가는 훈계했고 누군가는 두 사람의 이름을 짐작해 나열했다. 병원은 다시 짧은 문장을 보냈다. 사실 확인 중입니다. 확인은 사실을 만들지 못했지만 거짓을 멈추게 하기도 어려웠다. 사흘 뒤 결과가 도착했다. 병원장의 서재 같은 작은 회의실에 원장과 법무팀장, 박민규, 수간호사, 그리고 두 사람만이 앉았다. 봉투는 두 겹이었다. 법무팀장이 첫 봉투를 열었다. A4 용지 위 숫자와 그래프, 난독증을 불러오는 전문용어 사이에 단 한 줄이 박혀 있었다. 검체, 강소연 모체 혈액에서 추출된 태아 DNA와 비교 대상, 피검자 한재호의 유전적 일치 확률 99.99% 이상.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소연은 손등 위에 핏줄이 서는 것을 보았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단어들이 하나둘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왔다.
99.99 이상. 그녀는 한동안 눈을 깜박이지 않았다. 박민규가 그녀를 보았다. 의사가 할 수 있는 말은 많지 않았다. 의학적으로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아무것도 진정시키지 못했다. 두 번째 봉투가 열렸다. 검체, 윤지원 모체 혈액에서 추출된 태아 DNA와 비교 대상, 피검자 한재호, 유전적 일치 없음. 지원은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다. 얼굴 근육이 움직이지 않았다. 박민규의 시선이 그녀의 손끝에 가 닿았다. 손끝이 조금 하얘졌을 뿐 떨리지는 않았다. 수간호사가 무심결에 혹시 라고 말하려다 입술을 다물었다. 혹시는 위험한 단어였다. 원장은 결과지를 덮었다. 외부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법원에만 제출하고 병원은 사실 확인 중 입장을 유지합니다. 두 분의 프라이버시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겠습니다. 법무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이 방을 나서는 순간 보호라는 단어는 여러 의미로 갈라질 터였다. 회의실을 나와 복도로 걸어가면서 소연은 벽에 손을 댔다. 쿵, 쿵, 심박이 손바닥을 때렸다. 99.99라는 숫자는 칼처럼 정확했고 그래서 더 무서웠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 얼굴이 자신 같지 않았다. 입술이 말라붙었고 눈빛이 약간 기울어 있었다. 그녀는 입술을 혀로 적셨다. 물을 마시고 싶었지만 물맛을 견딜 자신이 없었다. 지원은 반대로 느렸다. 스테이션으로 걸어오며 평소처럼 체크리스트를 들여다봤다. 사람들은 그녀를 힐끗 보았다. 누군가 다가와 괜찮아요? 라고 물을 듯했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 것이 배려일 때가 있었다. 혹은 도망일 때도 있었다. 그녀는 의자를 당겨 안고 전자차트에 로그인을 했다. 초기 화면의 날짜와 시간, 상단의 병원 로고, 그 모든 것이 어제와 같았다. 다만 어제와 달라진 건 그녀 안에서 어떤 문장이 조용히 부서졌다는 사실뿐. 그날 늦은 오후 병원 대표번호로 다시 기자들이 전화를 걸어왔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홍보팀은 원고를 읽듯 대답했다. 확인 중입니다. 곧이어 두 번째 질문. 전 부인 서미경 씨 측은 재산 보전 처분을 신청하겠다고 합니다. 병원 입장은 홍보팀 직원은 한 박자 쉬었다. 병원은 상속 분쟁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환자 치료와 직원 보호에만 집중합니다. 정답이었다. 정답은 언제나 가장 차갑게 들렸다. 1206호. 한재호는 창문 앞에 서 있었다. 결과에 대해 아직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지만 그는 알았다. 감각은 때때로 이성보다 빠르게 도달한다. 문이 노크 소리와 함께 열리고 박민규가 들어왔다. 선생님, 재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결과가 나왔겠죠. 박민규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재호는 웃음과 한숨 사이에 소리를 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박민규가 방을 나서려다가 멈추었다. 선생님, 오늘은 푹 쉬세요. 재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라디오를 켰다. 클래식 음악이 찰나에 방 안을 채웠다가 곧 꺼졌다. 음악이 너무 많은 것을 말할까봐 그는 스위치를 다시 내렸다. 저녁이 내렸다. 포털 메인에는 또 다른 제목이 올라왔다. 한빛병원 논란, 법원 친자 확인 진행. 결과는 비공개, 댓글창은 다시 달아올랐다. 사실은 비공개였지만 추측은 공개였다. 누군가는 정답처럼 말했고 누군가는 오답처럼 믿었다. 소연은 휴대폰을 침대 옆에 놓고 불을 끄려다 말고 다시 켰다. 엄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조만간 내려갈게요. 보낸 메시지 아래로 일시표시가 붙지 않았다. 지원은 밤 근무를 준비했다. 사물함에서 유니폼을 꺼내 갈아입으며 거울을 봤다. 그 눈 속에는 두 줄의 선도, 99.99도 없었다. 그저 자신의 눈이 있었다. 그녀는 거울을 닫았다. 업무니까. 여전히 그 말로 자신을 붙들었다. 다만 그 말의 끝에는 조용한 쉼표가 하나 생겨 있었다. 그날 밤 행정팀 팩스로 한 장의 문서가 들어왔다. 발신, 법률사무소서, 제목, 유언장 초안 검토 의뢰. 담당자는 미간을 찌푸렸다.
문서를 집어든 홍보팀장은 무심코 한 줄을 읽었다. 수익자, 태아 A, 태아 B 알파벳 두 글자가 병원의 밤을 다시 흔들었다. 누구에게도 아직 말해지지 않은 문장들이 또 하나의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다. 팩스 한 장이 병원의 밤을 흔들어 놓은 다음 날 아침, 행정팀 메일함에는 회신 요구 표시가 붉게 달렸다. 제목은 간결했다. 유언장 초안 검토 의뢰. 수신자 목록에는 병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발신처가 병원 팩스를 경유한 탓에 흔적이 남았다. 수익자, 태아 A, 태아 B 두 줄의 알파벳이 숫자보다 빨랐다. 사람들의 입에 먼저 올랐다. 오전 회의에서 법무팀장은 짧게 못 박았다. 유언장은 사인간 영역입니다. 병원은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다. 홍보팀장은 멘트를 준비했다.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말은 정리되었지만 정리는 늘 말보다 늦었다. 그날 오후 병원 로비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여자가 나타났다. 서미경. 한재호의 전 배우자라 소개했다. 변호사와 함께 12층 회의실에 앉았다. 박민규, 간호부장, 법무팀장이 동석했다. 서미경의 말투는 잘 정돈된 분노였다. 두 간호사 임신설이 사실인지 병원은 알고 있습니까? 법무팀장이 정제된 어조로 답했다.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하죠. 그녀가 서류철을 펼쳤다. 오래된 신문 스크랩과 법원 판결문 사본이었다. 재호 씨는 서류상으로도 아직 정리되지 않은 채무와 분쟁을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아에게 재산을 넘기려 한다면 저는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절차를 진행할 겁니다. 재산 보전 처분, 상속 회피 방지, 친자 확인 이미 들어갔습니다. 병원은 증거 보존을 협조하세요. 영상, 기록, 출입 로그까지. 병원은 환자 치료와 직원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박민규가 짧게 말했다. 그리고 그가 덧붙이려던 말을 서미경이 끊었다. 그 사람은 늘 치료를 핑계로 도망쳤죠.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이번에는 못 도망칩니다. 회의는 20분 만에 끝났다. 서미경이 나가자 회의실은 공기까지 가벼워진 듯했지만 가벼움은 곧 허탈감으로 변했다. 박민규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졸음이 아니라 망설임이었다. 그는 점심을 걸렀다. 대신 전화기를 들고 오래된 연락처를 찾았다. 의대 동기 중 하나, 지금은 유전자검사 전문기관의 책임연구원으로 있는 정윤석. 통화는 곧장 연결됐다. 정 박사, 비침습 산전 친자 확인해서 직계존속 착오 가능성 얘기한 적 있지? 정윤석이 낮게 웃었다. 논문으로는 많지. 실무에서는 드물지만. 할아버지를 아버지로 오인할 가능성 말하는 거지? 이론상 가능해. 특히 얼레지드 파더가 실제 아버지의 직계존속이면 S&P 매칭에서 하이 라이클리오드가 뜰 수 있어. 물론 검체 처리와 마커수, 베이지안 프라이어에 따라 달라. 왜 묻는지 묻지 않을게. 고마워. 이건 공식 질문이 아니야. 전화를 끊고 나서 박민규는 잠시 창밖을 보았다. 병원 앞 가로수에서 잎 하나가 떨어지는데도 시간이 걸렸다.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같은 시간 강소연은 한강을 건너 구청 민원실에 앉아 있었다. 차례표의 숫자가 몇 번 바뀌고 화면에 이름이 떴다. 배우자 사망자 가족관 계등록부 열람 교부 창구였다. 결혼 당시부터 지금까지 그녀는 배우자의 서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다. 필요 이상을 아는 것이 서로에게 상처가 될까 봐 피했다. 이제야 필요한 만큼이라도 보려 했다. 민원 담당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몇 번 키보드를 두드린 뒤 프린트를 건넸다. 등록 기준지, 광주 북구, 부, 공란, 모, 최선자. 부미상, 활자로 적힌 세 글자가 사람보다 더 무심했다. 창구를 나오는데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시어머니. 소연은 잠깐 멈칫하다가 통화를 받았다. 소연아, 뉴스 본다. 내려올 수 있겠니? 그날 저녁, 소연은 광주행 KTX를 탔다. 송정역의 바람이 옅은 매캐함을 실어 얼굴을 스쳤다.
시어머니 최선자는 오래된 연립주택의 2층, 창문턱에 화분을 늘어놓은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라서 그날도 별말이 없을 줄 알았다. 그런데 그녀는 소파 밑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내왔다. 상자 안에는 낡은 사진 몇 장과 오래된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최선자와 양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남자는 지금의 한재호와 닮은 사람이었다. 아니, 너무 닮아 있었다. 저 사람, 누구예요? 소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최선자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너도 이제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민석이 아버지, 그 사람, 한 씨였어. 오래전 내가 다니던 회사 사장이었지. 그때는 결혼도 안 했고, 나는 바보였고, 그녀는 웃는 듯 울었다. 민석이는 나 하나가 키웠고, 그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어. 이름도 바뀌고, 나는 애를 내 성으로 키웠지. 부미상, 그게 우리 둘의 관계였어. 그럼, 민석 오빠의 아버지가 말끝이 말라붙었다. 소연은 사진을 쥔 손을 내려놓지 못했다. 사진 속 남자의 눈빛은 낯설고도 익숙했다. 병실의 스탠드 조명 아래에서 보던 그 평온하고 깊은 빛과 겹쳤다. 소연아, 최선자가 손을 꼭 잡았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겪는 일들에 내가 아무것도 못해서. 소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밤, 민석의 납골당에 들렀다. 투명한 칸 안에 가을빛이 한 점 박혀있는 것처럼 납골한 표면이 빛났다. 관리인이 놓고 간 하얀 국화 한 송이가 단정했다. 그녀는 사진을 손에 쥔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아버지를 몰랐던 것처럼 나도 몰랐다. 아니, 알고도 모른 척했다. 마음속에서 문장이 겹치다 쏟아졌다. 그 문장들 사이로 99.99가 숫자가 아니라 오해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아주 가늘게 스며들었다. 서울에서 윤지원은 어두운 방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표시되지 않는 번호였다. 지원아, 오래 잊은 목소리가 전화를 건너왔다. 엄마야. 지원은 침묵했다. 그녀의 머리 뒤에서 냉장고 모터가 미세하게 울렸다. 뉴스를 봤어. 미안하다. 지금까지 말하지 못한 게 너무 많아서 상대의 숨소리가 작게 떨렸다. 너희 아버지에 대해 이제라도 말해야 할 것 같아. 지원은 짧게 물었다. 지금은 아니에요. 전화를 끊은 뒤 그녀는 한동안 어둠을 보았다. 어둠은 눈을 감으면 더 진해지지 않고 오히려 균질해진다. 그 균질함 속에서 그녀는 호흡을 세었다. 4박 들이마시고 8박 내쉬고 어젯밤 환자에게 지도하던 호흡법을 이번에는 자기 자신에게 적용했다. 다음 날 오전 박민규는 병리실로 내려갔다. 유전학 자문을 요청해둔 보고서 초안이 도착해 있었다. 직계 남성 친족, 부, 조부, 간 NAPT 기반 친자 확인에서의 오판정 가능성, 2장짜리 메모에는 마커수, 샘플 퀄리티, 발현 패턴, 통계적 한계가 적혔다. 그는 메모를 접어 흰 가운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이걸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사실은 사실인데, 사실은 폭탄이었다. 병실로 올라오는 길, 복도 끝에서 카메라가 작게 깜빡였다. 박민규는 고개를 들어 그것을 보았다. 기록은 늘 사실을 닮았지만, 기록이 증명하는 것은 늘 프레임이었다. 그는 1206호 앞에서 잠깐 멈추었다. 문손잡이가 차가웠다. 노크를 하고 들어가려던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렸다. 정장을 입은 청년이 두 손을 모아 서 있었다. 눈빛은 차분했고 입술선은 닮은 대가 있었다. 안내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해줬다. 보호자분이시라고. 본인이 한준우라고 하십니다. 한준우. 박민규는 이름을 머릿속에서 굴려보았다. 오래전 서류에서나 보던 족보의 한 칸처럼 빠져있던 칸이 갑자기 나타난 느낌이었다. 젊은 남자가 정중히 그의 앞에서 허리를 굽혔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저는 한재호 씨의 아들입니다. 문가에 서 있던 간병인이 놀란 눈으로 둘을 번갈아 보았다. 박민규는 아주 짧게 숨을 들이켰다가 내쉬었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들어오시죠.
병실 안에는 창가의 리시안서스가 아직 싱싱했다. 한재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순간 세 사람의 시선이 같은 점에 모였다. 말보다 먼저 닮음이 방 안을 채웠다. 닮음은 유전이었고 유전은 사실보다 빠르게 도착하는 진실이었다. 그날 오후 포털 메인에는 또 하나의 제목이 떠올랐다. 전 회장 한재호, 장남 등장. 상속 공방 본격화. 화면은 빠르게 말을 만들었고 병동은 더 빠르게 말을 줄였다. 말이 줄어들수록 숨이 또렷해졌다. 각자의 숨이 방마다 다르게 흘렀다. 그리고 그 숨들 사이로 오래 숨겨진 과거가 조용히 그러나 명확하게 현재로 넘어오고 있었다. 한준우가 1206호로 들어섰을 때 방 안에는 꽃병의 리시안서스가 아직 싱싱했다. 한재호는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고 라디오는 꺼진 채였다. 문이 닫히자 잠깐의 정적이 먼저 말을 대신했다. 준우가 정중히 허리를 숙였다. 처음 인사드립니다. 한준우입니다. 재호의 목젖이 가볍게 움직였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그래, 왔구나. 준우는 침대 가까이 오지 않았다. 반걸음 떨어진 곳에 서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닮음은 말보다 먼저 도착했다. 광대뼈의 선, 입술선의 습관. 아들이었다. 뉴스로 알았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렸고요. 준우가 한 박자 쉬었다. 싸우러 온 건 아닙니다. 다만 두태아에 대해 불필요한 상처가 더 나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겠습니다. 재호는 시선을 들었다가 내렸다. 고맙다. 그리고 준우는 숨을 고르게 했다. 재산은 저는 필요 없습니다. 신탁으로 묻고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립할 때까지 필요한 만큼만 쓰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머니는 강경하시겠지만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대신 병원과 두 분에 대한 공격은 멈췄으면 합니다. 그 말에 재호의 눈두덩이 조금 흔들렸다. 내가 어느새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되었네. 박민규는 한 발짝 뒤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자리에서 물러났다. 외과적 개입처럼 감정에도 들어가야 할 때와 물러나야 할 때가 있었다. 그날 오후 소연이 광주에서 돌아왔다. 붉은 파일철에 낡은 사진 복사본과 가족관계 등록부 사본이 끼워져 있었다. 스테이션 근처 작은 회의실에서 박민규와 마주 앉았을 때 그녀는 파일을 밀어놓았다. 사진 속 젊은 남자의 눈빛이 1206호의 눈빛과 겹쳤다. 시어머니가 보여주셨어요. 소연의 목소리가 조금 갈라졌다. 남편의 아버지, 한 씨였다고. 오래전 헤어졌고 서류에는 부미상으로 남았다고요. 박민규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가능성을 생각했습니다. 소연 씨. 지난번 비침습 검사 결과는 직계존속에 오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조부를 부로 오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확정하려면 다른 방식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른 방식이라면 소연이 눈을 들었다. 양수천자 같은 침습적 검사는 위험이 있습니다. 대신 시어머니, 즉 태아에게는 외할머니가 아니고 할머니가 될 수도 있는 분의 DNA와 삼자 비교를 통해 조부 계열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혹은 남편의 유품 면도기, 칫솔 같은 것에 남은 DNA로 비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연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한 방법으로 해주세요. 아이에게 위험이 없게. 박민규는 메모를 꺼냈다. 내일 시어머니께 동의서 설명을 드리죠. 서류는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같은 시각 을지로의 허름한 분식집 구석자리에서 윤지원은 맞은편 여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오래 잊었던 목소리, 손등의 점, 젓가락을 쥐는 버릇 어머니였다. 여자는 종이봉투에서 낡은 급여 명세서와 흑백 사진을 꺼냈다. 대한산업, 1993년 여름, 회사 야류회였지. 그 사람은 그때 이미 높았고, 난 막내였고, 약속은 금방 약속이 아니게 됐어. 지원은 말하지 않았다. 여자는 말을 이었다. 거절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 임신 사실을 알리고도 정리해주겠다는 말만 남기고 사라졌지. 돈을 주더라. 나는 받지 않았어. 대신 이름을 바꾸고 너를 내 성으로 키웠지.
부미상. 내가 묻지 않아서 나도 말하지 않았어. 미안해. 분식집 TV에서는 자막이 흐르고 있었다. 한빛병원 논란. 법원, 비공개 결정. 지원은 화면을 보지 않았다. 다만 자신이 어젯밤 어둠 속에서 한 호흡, 또 한 호흡 버티던 것을 떠올렸다. 이제야 문장들이 형태를 바꾸고 있었다. 아버지가 누군지 알게 되어도 달라질 건 없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아이를 지킬 겁니다. 유산도, 배상도 필요 없어요. 어머니의 눈가가 젖었다. 고맙다. 지원은 고개를 숙였다. 심장이 한 박자 느리게 뛰는 것이 느껴졌다. 다만 내 지난 몇 밤의 기억들은 내가 감당할게요. 어떤 감정에도 정확한 이름을 붙일 수 없었다. 혐오와 연민 사이, 상처와 해방 사이. 그녀는 젓가락을 놓았다. 밥은 먹자. 두 사람이니까. 저녁, 서미경은 호텔 라운지에서 준우를 만났다. 유리창 너머로 청계천의 물결이 잔잔히 흔들렸다. 서미경은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내가 병원에 갔다더구나. 그런 제안은 이상적으로는 좋아 보인다. 하지만 세상은 이상대로 움직이지 않아. 알아요. 준우는 차분했다. 그래도 엄마, 두 사람을 공격하지 말아주세요. 그 공격은 결국 우리 이름을 더 더럽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니? 감당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준우는 어깨를 세웠다. 신탁으로 묻고 법무팀이 관리하되 수혜자는 태아 A, 태아 B, 관계가 확인될 때까지는 보호자위원회를 두고요. 그리고 저는 공개적으로 상속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밝힐 겁니다. 서미경은 아들의 얼굴을 한동안 바라보았다. 그 사람 닮았구나. 그런 의젓함이. 그리고는 아주 조용히 말했다. 좋다. 내가 앞에 서라. 나는 뒤에서 막을게. 밤이 깊어갈수록 병원은 말을 줄였다. 대신 문서와 출입로그, 혈액 샘플, 팩스가 말의 자리를 채웠다. 박민규는 유전 자문 메모를 다시 읽고 큰 숨을 내쉬었다. 과학은 때로 사람을 구하지만 때로 사람에게 폭탄을 쥐어준다. 무엇을 언제 어떻게 말할지 그 역시 의사로서 정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간호부장과 박민규는 조용히 일정 한 칸을 만들었다. 작은 회의실, 닫힌 문, 물 한 병 참석자 4사람. 한재호, 강소연, 윤지원, 그리고 한준우. 홍보도, 법무도, 간호부도 들어오지 않기로 했다. 기록도 남기지 않기로 했다. 말로만 서로에게. 그 전날 밤 소연은 집에서 불을 끄고 배 위에 손을 올렸다. 작은 심장이 자기 안에서 뛰고 있었다. 99.99는 숫자였지만 아이는 숫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 줄을 속삭였다. 내가 지킬게. 지원은 병원의 베란다 같은 자투리 공간에 서서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네온을 바라보았다. 작은 도시가 숨을 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숨을 맞추었다. 4박 들이마시고 8박 내쉬고 내일 말할 시간. 말이 상처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의 주인이 되는 것뿐이었다. 1206호에서는 재호가 다시 라디오를 켰다가 껐다. 음악은 여전히 과했다. 그는 대신 수첩을 펼쳤다. 몇 줄을 적었다. 시간이 남은 만큼만 진실 펜 끝이 종이를 눌렀다. 손끝이 조금 떨렸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면 그는 고개를 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튿날 작은 방의 문이 닫히고 4사람이 마주 앉을 것이다. 누군가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누군가는 처음으로 딸을, 누군가는 처음으로 장인을, 그리고 누군가는 처음으로 형을 본 표정으로 말들이 서로의 구두에 밟히지 않도록 아주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 그 자리에선 숫자도 기사도 프레임도 필요 없었다. 필요한 건 각각의 호흡, 각각의 문장, 각각의 인정뿐이었다. 그리고 그 인정이 끝나면 비로소 다음 장을 넘길 수 있을 것이다. 회의 다음 날 아침, 병원은 눈에 보이지 않는 흔들림으로 깨어났다. 전날 저녁, 작은 회의실에서 4사람은 마주 앉아 숨을 맞췄다. 한재호는 더 이상 회피하지 않았고 강소연은 아이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윤지원은 어떤 유산도 원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다.
한준우는 신탁과 보호자위원회를 제안했고 벌어진 상처 위에 최소한의 붕대를 얻는데 모두가 동의했다. 기록은 남기지 않기로 했고 문은 조용히 닫혔다. 그러나 닫힌 문은 오래가지 못했다. 오전 9시 익명의 커뮤니티 계정에 어젯밤 한빛병원 VIP 병동 비공개 미팅 목격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흐릿한 사진 한 장, 효의실 앞복도, 유리문 너머 4개의 그림자.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장소와 시간이 적혀 있었다. 해시태그가 달렸다. 삽사인 한빛병원 진실해명 삽사인 VIP 병실. 불씨는 충분했다. 한준우는 그날 오후 짧은 성명을 냈다. 병원 로비가 아닌 외부 임시 브리핑룸에 서였다. 카메라가 켜지자 그는 준비된 문장을 읽었다. 한준우는 아버지 한재호의 상속분에 대해 어떠한 개인적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두태아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독립신탁을 설치하고 관계 확인 전까지 보호자위원회가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병원과 직원들에 대한 무분별한 공격을 멈춰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장은 짧았고 어조는 담백했다. 기자들의 질문은 길고 날카로웠지만 그는 같은 문장을 반복했다. 아이들이 우선입니다. 성명 직후 반응은 갈라졌다. 그래도 한 집안의 내로남불, 그래도 최소한 책임지는 모습 같은 문장들이 포털과 SNS를 떠다녔다. 중요한 건 반응의 소음이 아니라 실제로 공격의 강도가 반박자 꺾였다는 사실이었다. 병원 대표번호로 걸려오는 욕설 섞인 전화가 줄었고 병동 복도의 낯선 시선이 조금 옅어졌다. 그 틈을 타 박민규는 과하게 자리를 만들었다. 광주에서 올라온 최선자, 소연의 시어머니와 상담을 진행했고 비침습 3자 비교를 위한 동의서를 설명했다. 아이에게 위험은 없습니다. 유전 표지 비교를 통해 직계 존속인지 직계 부인지 확률을 좁힐 수 있어요. 최선자는 오래 망설였다가 펜을 들었다. 애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하자. 서명이 내려앉았다. 윤지원은 다른 선택을 했다. 그녀는 일정을 당겨 지방간호교육원으로의 발령을 자원했고 병원은 즉시 업무 분리를 승인했다. 퇴근길, 스테이션 구석에서 수간호사가 손을 잡았다. 고생했어. 짧은 말이었지만 그 사이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었다. 지원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녀의 사물함에는 더 이상 소문을 빠르게 옮기는 눈들이 붙어있지 않았다. 그건 도망이 아니라 숨을 고르기 위한 후퇴였다. 오후 3시 병원 홍보팀 메신저에 외부 뉴스링크가 박혔다. 대한산업 2002년 사건, 재수사 착수 검토. 금융범 죄수사부 한 줄짜리 속보였지만 병원 공기는 즉시 무거워졌다. 그 재수사는 병원에 대한 수사가 아니지만 병원 안에 누워있는 한 사람을 겨냥했다. 그 사람의 과거는 이제 사적인 실패가 아니라 공적 의혹이 되었다. 다음 날 오전 2명의 수사관이 병원에 들어왔다. 병원장은 응대 절차를 설명했고 박민규는 침상 진술 가능 여부와 환자 상태를 조율했다. 1206호에서 수사관들은 공손하게 인사했다. 간단히 확인 문답만 하겠습니다. 재호는 수척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2002년 대한산업의 자금 흐름에 대해 내 서명이 찍힌 문서들 내가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때의 의사결정 구조는 혼자였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재호의 목소리는 낮았다. 기록을 보시죠. 사람의 말보다 선명하니까. 당시 미지급 임금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그는 눈을 감았다 뜨며 답했다. 그때 나는 많은 것들을 나중에로 미뤘습니다. 그 나중은 오지 않더군요. 수사는 길지 않았다. 수사관들은 문서 제출 요구서와 출석 요구서 사본을 두고 나갔다. 박민규는 창문을 열어 공기를 갈았다. 방 안에 남은 건 라디오의 침묵과 질문이 내려놓고 간 무게였다. 해가 기울 무렵 병원 입구에 사람들이 모였다. 대한산업 피해자 모임 명의의 피켓 몇 개가 들렸다. 임금 돌려달라, 진실을 말하라. 병원 경비가 차분히 동선을 안내했고 홍보팀은 확성기 사용 자제를 요청했다. 함성은 없었지만 글자는 컸다. 그 글자들은 병원 유리문에 비쳤다가 바닥으로 길게 떨어졌다. 그 시각 소연은 다시 광주로 내려가지 않았다. 대신 병원 근처 작은 카페에서 최선자와 마주 앉았다. 종이컵 커피에서 김이 났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소연이 말을 꺼냈다. 어떤 숫자가 나오든 아이는 아이예요. 최선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우리가 선택하는 건 숫자가 아니고 사람이야. 두 사람은 오래 침묵했다. 말이 줄어들수록 서로의 체온이 또렷해졌다. 윤지원은 짧은 글을 올렸다. 저는 떠납니다. 다시 배우고 돌아오겠습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댓글은 많지 않았다. 좋아요 표시가 조용히 늘었다. 그건 환호가 아니라 도닥임이었다. 저녁, 준우는 또 한 번의 성명서를 냈다. 이번에는 대한산업 피해자 모임과의 만남을 제안하는 내용이었다. 법률 대리인과 함께 협의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저희 가족이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면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댓글창은 새로운 전장처럼 달아올랐다. 이제 와서 쏘. 그래도 시작은 했다. 두 문장이 부딪혔다. 박민규는 휴대폰을 덮고 끝내 한 줄을 메모했다. 어느 쪽도 완전히 틀리지 않다. 밤10시 병원 12층 복도는 다시 조용했다. 카메라의 초록, 불빛이 규칙적으로 전멸했다. 1206호 안. 한재호는 라디오를 켰다가 곧껐다. 음악은 여전히 과했다. 대신 창문을 아주 조금 열었다.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다. 그 바람 속에서 그는 수첩을 폈다. 사과는 때로 면피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 펜끝이 종이를 긁었다. 손이 떨렸다. 그때 가슴 안쪽에서 묘한 압박감이 밀려왔다. 처음에는 익숙했다. 오래 아팠던 사람만 아는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다는 착각. 그러나 이번에는 빨랐다. 목을대 위로 열이 차올랐고 숨이 짧아졌다. 그는 배를 눌렀다. 소리가 방을 찢고 나갔다. 1206호, 코드 호출. 복도에서 발걸음이 모였다. 박민규가 가장 먼저 들어왔고 야간 전담이 뒤따랐다. 산소 5리터. 혈압 떨어집니다. 리듬 확인, 모니터의 선이 요동쳤다. 라디오는 꺼져 있었고 커튼의 끝자락이 정신없이 흔들렸다. 밖에서는 여전히 댓글이 달리고 있었다. 도망치지 마라.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진실을. 병실 안에서는 다른 리듬이 달리고 있었다. 사람의 리듬, 수치의 리듬, 선택의 리듬. 박민규가 짧게 외쳤다. 준비. 누군가가 약을 건넸고 누군가는 숫자를 세었다. 바람이 멎자 커튼이 멎었다. 모니터의 소리가 다시 얇아졌다. 간신히 붙든 리듬, 붙들어야 하는 말들, 아직 말하지 못한 몇 줄의 고백. 그 모든 것들이 방 안에 남아 있었다. 밖의 세계는 계속해서 소리를 키웠고 방 안의 사람들은 소리를 줄이며 집중했다. 한준우는 병원으로 달려오는 차 안에서 핸들을 세게 잡았다. 라디오에서 속보가 나왔다. 한빛병원 VIP 병실 환자, 상태 급변. 그는 라디오를 껐다. 손등에 핏줄이 서 있었다. 그가 도착했을 때 1206호 앞복도에는 조용한 사람들의 그림자가 늘어서 있었다. 누군가가 그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승강기에 문이 닫혔다. 그날 밤 병원은 잠들지 않았다. 누군가가 논평을 쓰고 누군가가 기록을 씻었다. 누군가는 기도했고 누군가는 숫자를 정리했다. 그리고 한 공간에서는 숨 하나가 다음 숨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직 끝이 아니었다. 하지만 끝과 시작이 서로를 바라보는 자리까지 아주 가깝게 다가와 있었다. 코드가 끝난 뒤 방 안에는 잠깐의 무음이 흘렀다. 모니터에서는 다시 얇게, 불안정하게 이어졌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한재호의 가슴이 천천히 들썩였다. 박민규가 청진기를 떼며 낮게 말했다. 지금은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간병인이 고개를 끄덕였고 야간 전담 간호사가 조용히 약물을 정리했다. 문 밖에는 한준우가 서 있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그가 들어왔다. 재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아버지. 그 짧은 호칭이 방 안의 공기를 바꾸었다. 재호가 손을 들려고 했지만 힘이 없었다. 준우가 그의 손을 감쌌다. 박민규가 말했다. 가족분들, 잠깐씩만 교대해주세요.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올 즈음 소영과 윤지원도 도착했다. 두 사람은 문 앞에서 잠깐 눈을 맞췄다.
오래 설명할 필요가 없는 눈빛이었다. 먼저 들어간 건 소연이었다. 그녀는 침상 옆에 서서 배 위에 손을 올렸다. 마스크 너머로 재호의 시선이 그 손을 따라갔다. 선생님, 전 괜찮아요. 소연이 낮게 말했다. 아이는 제가 지킬 거예요. 재호의 눈가에 젖은 빛이 스쳤다. 그는 마스크를 살짝 들어 올려 한마디를 짧게 짓눌렀다. 고맙다. 윤지원은 차례가 오자 침대 난간을 잡고 허리를 굽혔다. 말보다 숨이 먼저 나왔다. 전 떠나겠습니다. 다시 배우고 돌아올게요. 아이가 부끄럽지 않게요. 재호는 눈을 감았다 뜨며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박민규가 시간을 재듯 손목시계를 보았다. 이제 조금 쉬셔야 합니다. 정오 무렵 유전 자문 결과가 도착했다. 간단한 문장이었다. 3자 비교 결과 검체 태아 DNA는 피검자 한재호와 조부손자 관계일 가능성 높음. 부자 관계는 배제. 박민규는 문서를 접어 흰 가운 주머니에 넣었다. 복도로 나가 소영과 최선자에게 조용히 전했다. 최선자의 손이 소파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다. 소연은 눈을 감았다. 숨이 길게 빠져나갔다. 숫자가 뒤집히는 순간 아이의 자리가 제자리로 돌아왔다. 외부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박민규가 덧붙였다. 두 분의 동의 없이는. 오후 한준우가 다시 병실로 들어왔다. 재호는 이미 작은 고개짓도 힘겨워 보였다. 준우는 가벼운 서류 봉투를 꺼냈다. 아버지, 공증 변호사와 신탁 설계를 마쳤습니다. 유언장 초안에 있는 태아 A, 태아 B 수익자 지정은 유지하고 운용은 독립위원회가 맡습니다. 저는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공증하겠습니다. 대한산업 피해자들에 대한 기금도 별도로 만들겠습니다. 재호의 입가가 미세하게 움직였다. 마스크 아래서 거의 들리지 않는 소리가 나왔다. 잘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심스레 열렸다. 서미경이 들어섰다. 얼굴은 밤새도록 깎아 놓은 듯 날카로웠지만 눈동자는 이상할 만큼 고요했다. 그녀는 침대 발치에 섰다. 말이 길 필요는 없었다. 이제 그만 끝내요. 재호는 그녀를 보았다. 오랫동안 말을 미뤄온 사람의 눈빛이었다. 그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다. 서미경은 더 가까이 오지 않았다. 대신 돌아서서 준우에게 말했다. 내가 결정해. 나는 뒤에서 막을게. 해가 기울 무렵 병실 불빛이 한 톤 낮아졌다. 박민규가 투약 시간을 조정하고 간호사가 립밤을 얇게 발라주었다. 재호는 한 번 더 라디오를 켰다 껐다. 음악은 여전히 과했다. 대신 수첩을 펼쳤다. 떨리는 손끝으로 몇 글자를 적었다. 말은 남고 사람은 사라진다. 남을 말이 부끄럽지 않기를. 밤이 오기 전 마지막으로 네 사람이 다시 모였다. 소연, 윤지원, 준우, 그리고 서미경. 박민규는 한 발짝 뒤에 서 있었다. 재호는 마스크를 살짝 내리고 입술만 움직여 각각의 이름을 불렀다. 호흡이 끊어지지 않도록 쪼개진 음절이었다. 소, 연지원, 준우, 미, 경. 그는 더 이상 긴 문장을 만들 수 없었다. 대신 손을 폈다. 네 개의 손이 차례로 그 손을 포개었다. 박민규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이제 편히. 그 밤 모니터의 소리가 얇아지다가 아주 가느다란 선으로 수렴했다. 간호사가 시계를 보았다. 시간은 기록되었다. 누군가가 눈을 감겼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던 바람이 멎었다. 커튼이 멈췄다. 다음 날 아침 병원은 평소처럼 깨어났다. 그러나 12층은 잠깐 걸음을 늦췄다. 스테이션 위에는 조용한 국화 한 송이가 놓였다. 병원 공식 발표는 간결했다. 한빛병원은 한재호 환자의 별세 소식을 전합니다. 유가족의 뜻에 따라 장례는 조용히 치릅니다. 기사 몇 줄이 올라왔다. 댓글은 놀랍게도 적었다. 소음이 줄어든 자리에는 피로와 무덤덤함이 남았다. 장례는 병원 장례식장이 아닌 작은 추모관에서 치러졌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다. 준우와 서미경, 강소연, 윤지원, 최선자,
그리고 병원 동료들이 번갈아 절을 올렸다. 박민규는 마지막 조문을 마치고 조용히 밖으로 나왔다. 바람이 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를 꺼내 읽었다. 진실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다. 몇 주 뒤, 세상은 다음 뉴스로 넘어갔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시간은 다르게 흘렀다. 신탁은 정식으로 설립되었다. 수익자 태아 A, 태아 B, 운용주체 독립보호자위원회, 준우는 대한산업피해자 모임과 첫 협의를 가졌다. 소송은 길겠지만 첫 합의금이 전달되었다. 누군가는 수요라 했지만 누군가는 처음으로 수표를 손에 쥐었다. 병원은 카메라 정책과 윤리교육을 다시 정비했다. 기록은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만 쓰여야 한다는 당연한 말을 다시 적었다. 간호사 휴게실에는 새로운 문구가 붙었다. 경계는 차갑게, 마음은 따뜻하게. 둘 다 지키는 법을 배우자. 누군가는 비웃었고 누군가는 메모했다. 박민규는 교육 첫 시간을 맡아 말했다. 우리는 선을 긋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선을 그은 뒤 그 선이 누구에게 상처가 되는지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강소연은 한 달 뒤 병원을 떠났다. 병원 가까운 골목에 작은 산모 영양상담실을 열었다. 간판은 소박했다. 오전에는 혈압을 재고 오후에는 태동을 들었다. 밤이면 가끔 낡은 사진 몇 장을 꺼내 보았다. 숫자는 더 이상 그녀를 찌르지 않았다. 배 위의 심장은 또렷했다. 아이가 태어난 날 최선자가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리 아이 잘 왔다. 소연은 울지 않았다. 울음 대신 길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윤지원은 지방간호교육원에서 첫 강의를 시작했다. 주제는 의사소통과 경계 첫 시간. 그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칠판에 4박 들이마시고 8박 내쉬기를 적었다. 숨을 보세요. 숨을 보면 말이 줄어듭니다. 말이 줄어들면 듣기가 시작됩니다. 강의가 끝나고 한 학생이 물었다. 선생님, 그 경계 지켜지나요? 지원은 잠시 창밖을 봤다. 바람이 얇게 산을 넘고 있었다. 완벽하게는 아니에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넘어가면 돌아오는 법을. 어느 늦가을, 준우는 신탁 이사회 결제 서류에 서명했다. 그는 기자들 앞에 짧게 섰다. 오늘로 제 몫의 상속 포기 공증이 완료되었습니다. 남은 분쟁은 법과 절차에 따르겠습니다. 두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불러주러 가겠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가족일 수 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지만 그는 문장을 늘리지 않았다. 문장을 늘릴수록 오해도 늘어난다는 걸 그는 배웠다. 그날 밤 한빛병원 12층 복도에 새 조명이 달렸다. 빛은 더 고르게 퍼졌다. 카메라 LED는 여전히 초록색으로 전멸했지만 누군가가 그 아래에 작은 글씨를 붙여놓았다. 여기서의 한 장면이 누군가의 삶 전체는 아니다. 겨울에 첫눈이 온다는 소식이 돌던 날 소연의 아이가 먼저 울음을 터뜨렸고 이어 며칠 뒤 지원의 아이도 세상에 나왔다. 두 도시는 달랐고 두 병실의 조도는 달랐지만 울음의 높낮이는 비슷했다. 소연은 아이에게 속삭였다. 우린 숫자가 아니야. 지원은 아이에게 속삭였다. 우린 프레임이 아니야. 두 사람은 서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잘 왔다. 답장은 늦었지만 정확히 도착했다. 잘 왔다. 한참 뒤 박민규는 1206호 문 앞에서 잠깐 멈춰섰다. 지금은 비어있는 방이었다. 창가의 리시안서스는 이미 다른 방에서 새로이 살고 있었다. 그는 수첩을 펴고 마지막 한 줄을 적었다. 유산은 돈이 아니라 태도와 인정. 수첩을 덮고 복도를 걸었다. 병원은 여전히 수치를 세고 사람들은 여전히 숨을 쉬었다. 어느 날 누군가가 그의 강의에서 이런 질문을 했다. 선생님, 진실은 결국 무엇인가요? 박민규는 답했다. 진실은 사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숨을 놓치지 않으려는 선택.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여 두 아이에게 남겨질 유일한 유산이 되었다. 진실을 숨기지 않으려는 태도, 상처를 핑계로 남을 찌르지 않으려는 망설임, 숫자 대신 사람을 보려는 습관. 병원은 다시 바쁘게 돌아갔고 도시는 다음 이야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에서는 끝이 시작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있었다.